제가 그랬습니다. 역사는 무엇에 관한 학문이다? 시간에 관한 학문이다. 그죠? 역사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는 학문입니다. 그 시간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흐름, 시간이라는 X축, 알죠? 빨래줄처럼 길게 시간이 널려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거기에 사건들이 널려있어요. 근데 그 사건은 뭐냐?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인간. 그 인간이 어디에서요? 인간에서 뭔가 사건, 팩트를 일으킨 거예요. 그것들이 나열되는 것을 공부하는 게 바로 역사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시간을 잘라야 되느냐? 시간 자른 것을 뭐라고 그래요? 시대 구분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맨 첫 시간에 여러분 머릿속으로 생각해보세요. 제일 먼저 제가 질문 드린 것은 역사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했죠. 그때 그 기준은 문자가 있냐 없냐. 문자가 없던 때를 뭐라고? 선사. 문자가 생기고 난 이후, 청동시대 이후를 뭐라고? 역사시대. 이렇게 시간 구분을 다 했어요. 자, 문자 유무로 한 번 나눴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역사시대로 돌입해서는 또 시간을 나눕니다. 그 역사시대 시간을 나누는데 되게 전통적으로 시간을 나누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나눠요. 우리가 이미 배웠던 고대화. 고대 다음이 뭐죠? 중세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고대 한 파트를 끝내고 중세로 넘어갔죠. 중세. 그럼 중세가 뭘까요? 중세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쉽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되게 힘듭니다. 말하기 곤란하죠.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야. 눈물의 씨야? 이걸 아는 사람들은 상당히 오래된 사람들이에요. 그게 언제적 노래인데. 그죠? 자유란 무엇인가? 평등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질문했을 때 쉽게 답할 수 있는 성질의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고대가 무엇인지, 중세가 무엇인지, 그 중세 다음은 또 뭐죠? 중세 다음은 뭐예요? 크게 대답해주세요. 뭐라고? 근대죠. 근데 근대로 바로 못 넘어가요. 그래서 중세적인 면과 근대적인 면이 섞여 있는 시대가 있었어요. 이걸 뭐라고? 근세라고 합니다. 근세. 아시겠죠? 근세. 서양에서는 이때가 언제냐면 르네상스 해봐요. 르네상스. 따라하지 말고 그 다음 걸 해줘야지. 르네상스가 뭐? 신앙로 개척 기억나세요? 또 뭐? 종교개혁. 오케이? 다시. 기억나? 진짜 오래됐죠? 진짜 기억 안 나요? 아니 들어보긴 했죠? 진짜 오래됐죠? 다 있어요 머릿속에. 끄집어내면 나와요. 알겠죠? 머릿속에 있는데 방치해둬서 지금 묵혔어. 알았어요? 곰팡이 들었어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근데 그걸 탈탈탈 끄집어내면 있어요. 뭐라고? 세 가지. 신앙로 개척, 또 뭐? 르네상스, 그리고 종교개혁. 그 세 가지. 근대로,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이 과도기를 뭐라고? 근세라고 하더라. 됐죠? 그리고 이제 뭐냐? 그리고 뭘로 옵니까? 근대로 옵니다. 근대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아무도 대답 못하겠죠? 뭐라고요? 현대 바로 앞? 애들이었다면 진짜 혼났을 거예요. 내가 자유가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부자유 반대말 이런 소리 나오는 마찬가지야. 다시 하겠어요. 근대는 중세 근세 다음에 근대인데 근대는 시기가 언제일까요? 응? 산업혁명. 근데 그거 봐요. 막 머릿속에 다 있죠. 괜찮아요. 다 얘기해 보세요. 언제? 어? 좀 이따 해줄게요. 그리고 그 다음 뭘까요? 이것부터 먼저 해야 돼요. 이건 뭐예요? 그 다음에? 네? 현대죠, 현대. 현대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막연하잖아요. 언제부터 현대예요, 그러면? 언제부터 현대죠? 20세기? 아마도 1차 대전, 2차 대전 이후 1, 2차 대전 전후를 아마 현대라고 할 거예요. 컨템포러리. 그죠? 그래서 이렇게 현대라고 하는데 우리가 현대라고 하지 않고 근래에 와서는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엄청 받을 거예요. 뭐라 그러냐? 근대 이후를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해요. 들어봤어요? 네. 어디서 귀에 많이 있죠? 네. 근데 내가 물어보면 싫죠? 네. 대답하기 싫죠?
왜 싫을까요? 대답하기 곤란하니까. 그래서 뭐라고요? 퍼스트 모던이 뭐예요? 근대잖아요. 포스트는 뭐예요? 우표 이런 사람 있어요? 포스트가 뭐예요? 과거일까요? 이후예요. 이후. 근대 이후. 근대 이후. 애프터요. 애프터. 또는 뛰어넘어서요. 비욘드. 초근대, 탈근대입니다. 근대를 뛰어넘어서.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포스트 모던은 뭐라고요? 탈근대다. 그래서 뭐라고 이게? 오늘날의 모습이다. 현대. 현대는 항상 현대잖아요. 사실은 중세시대 사람도 그때가 현대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애매한 표현이라 우리는 탈근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될 수 있죠? 별로 어렵지 않죠? 진짜 중요하고 어려운 것들을 지금 할 겁니다. 그래서 잘 천천히 한 발 한 발 나갈 테니까 잘 생각하면서 머릿속에 잘 집어넣으면서 집에 가서 남편들한테도 알려주세요. 지들도 몰라요. 배우지 않았어요. 가르치지 않은 것.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사람들이 이런 것 갖고 담배 피우는 거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모르고 있을 거야. 한번 가르쳐 줘보세요. 그럼 진짜 공부하고 다니네라는 말을 할 거예요. 알았어요? 지들도 모르거든.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기까지는 아마 알 거예요. 근데 요 이후부터는 되게 좀 생소한 것들이 많아요. 앞으로 그래서 제가 근현대사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겠다라는 것은 이 부분을 좀 여러분한테 많이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FTA 아세요? 들어는 봤죠. 맨날 방송에 나오니까. 그래 안 그래? 현대 와서 세계화 이런 말 합니다. 세계화에 대해서 아세요? 용어는 알아요. 근데 세계화가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대답하기 힘들 거예요. 종합적이거든요. 복잡하거든요. 그 내용 전체가. 그래서 그런 내용들 가지고 수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중세 고래를 할 겁니다. 그 고래를 하기 위해서 중세라는 것의 성격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머지 것들을 함께 다 얘기할 거예요. 네 발 이해하겠죠? 이렇게 큰 흐름을 잡고 중세로 들어갑니다. 자, 원래 고대는 서양으로 말하면 이게 서양 고대 그러면 언제죠? 신영자 씨? 서양 고대가 언제야? 세계사를 내가 줬으니까 답은 해야지. 못 들었어야지. 유나, 세계사 배웠죠? 언제? 그리스와 로마요. 오케이. 배웠죠? 아련한 중학교 시절 생각나죠? 뭐라고 언제라고요? 서양 고대는 그리스 시대다. 이 고대의 중요한 특징은 마르크스 구분에 의하면 고대 그리스나 로마는 그 사회가 필요한 물건들을 어떻게 생산했을까요? 노예를 시켜서 했어요. 노예를 시켜서 했어요. 그러니까 노예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잡아야 되겠죠. 전쟁을 해야 되겠죠. 영토 정복 전쟁 결과 잡혀온 노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생산 양식으로 봤을 때 뭐라고 하냐? 이걸 생산 양식이라고 하거든요. 무슨 제라고? 노예제 사회. 이게 특징이에요. 고대 무슨 사회? 노예 사회. 언제 그랬냐? 고대 그리스나 로마가 주로 그랬다. 알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고대 노예제 사회라고 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배울 때 한국 사람 우리가 고대까지 다 배웠는데 노예제란 말 들어봤어요? 아니죠. 우리는 노예와 다른 뭐였어요? 노비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영토 정복 사업을 했었고 그 영토 정복 사업 결과 또 뭐라고? 노비들이 만들어지잖아요. 정복지에서 잡아온 노비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양은 노예하고 똑같지 않아요. 근데 비스무리해요. 약간 다른 점이 있어요. 노비 가운데 결혼도 할 수 있고 따로 나가 살 수도 있고 이런 점들이 차이가 있긴 하지만 생산이 뭐라고 주로? 지배층들은 가만히 앉아서 놀고 처먹고 나머지는 뭐야? 노비들, 잡아온 노비들을 통해서 생산하겠는데 우리는 뭐냐? 우리는 되게 이 고대에 해보세요. 언제 우리가 이런 시대를 지나왔었어요? 봐봐요. 삼국시대, 그 다음 뭐? 통일신라 시대, 그죠? 그리고 또 언제? 발해. 남북시대죠. 이 시대를 뭐라고? 고대 사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서양하고 똑같지 않다. 다르다. 약간 다르다. 알겠어요? 다를 수밖에 없죠. 우리는 우리니까. 그죠? 우리는 우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 큰 틀에서 보면 우리 삼국시대
통일신라 시대, 발해 시대, 우리의 고대 사회도 서양과 비슷한 패턴으로 간다고 볼 수 있겠죠? 아시겠죠? 이런 의미에서 세계사적 발전 단계를 거치고 있다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알겠어요? 남들이 하는 짓은 다 해. 그러나 남들하고 똑같아? 달라? 달라요. 남들이 하는 짓을 다 하는 것은 보편성이고 우리만 특별하게 하는 것은 뭐라고요? 특수성이죠. 그러니까 세계사의 보편적 흐름을 한국 역사도 타고가고 있지만 그러나 한국 역사는 세계사랑 똑같지 않다. 우리 나름대로 특별한 점이 있다. 노비를 그냥 노비하고 노예하고 다른 점, 노예는 완전히 짐승입니다. 생산하는 도구에 불과해요. 바로 죽일 수 있고 사고 팔 수 있고 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는 않았어요. 이게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봐. 나는 우리 한국 사회는 뭐냐? 우리가 당군 신화를 보면은 당군 신화에 뭐가 강조돼 있어요? 널리 인간을 이롭게. 이것도 인간들인데 어떻게 짐승처럼 취급해? 그래도 인간인데 라고 잡혀온 노비일지라도 최소한의 인간적 대우를 해주려고 하는 우리 민족의 뭐야? 인본주의가 담겨있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이런 점이 우리가 세계사랑, 무식한 세계사랑, 내가 서양놈들을 폭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이 달라요 우리랑.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연에 대한 사랑, 인간에 대한 사랑을 깔고 있어요. 우리 민족의 처음의 유전자 속에는 그런 것들이 담겨있다고 나는 믿어요. 여러분들은? 믿을 수 있겠죠? 우리 스스로가 해나가고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 돼요. 만약에 잊어먹고 살고 있었다면 다시 끄집어내야 돼. 이 부분을 끄집어내야 좋은 사회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걸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돼. 야, 이 빙신들아, 그렇게 살지 마. 얼마나 사람이 중요한데 사람 중심의 경제를 이루고 사람 위주의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지 돈 위주의 세상을 만들면 되겠느냐. 지금 다 그러잖아요. 자본주의가. 그래서 그런 점들을 깨닫고 그런 점들을 발견하고 그런 우리 것들을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지도 모릅니다. 엄마들이 힘이 필요해요. 엄마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알겠죠? 자, 이렇게 똑같지는 않지만 같은 패턴으로 간다. 그런데 이제 중세로 왔어요. 중세. 그리고 고대는 뭐냐? 그리스나 로마는 아주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 안에 그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정복전쟁을 통해서 역시 그리스는 주로 무역을 많이 했죠. 천여 개의 섬으로 도시국가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폴리스 기억나세요? 네. 폴리스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아테네와 같은 폴리스, 또 하나는 스파르타 같은 폴리스. 이렇게 너무 깊이 들어가 버리면 거기에 빠져들고 싫어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겠어요? 그래서 하여간 고대 그리스 로마처럼 노예제 사회와 비슷한 우리나라의 고대가 고구려 백제 신라라고 볼 수 있다. 이미 다 정리했습니다. 이때는 뭐냐? 왕권이 어땠다? 강했다. 그죠? 또 뭐라고요? 영토 정복 사업을 했었다. 그죠? 이 왕을 신격화시키기 위해서 왕을 신격화시키기 위한 사상 뭐예요? 불교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왕이 곧 부처입니다. 왕즉불 사상으로 아주 그냥 왕권이 최절정에 달했던 우리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전제 왕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시대는 언제라고 그랬어요? 통일신라. 그죠? 무열계, 중대. 이때가 왕권 전제. 그때 이 불교도 왕을 위한 사상이 되었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고대적 특징이 나타났는데 서양 중세는 언제예요? 서양 중세는 게르만족의 이동. 들어보셨어요? 로마가 있던 그곳에 게르만의 용병대장 오도아케르가 로마를 무너뜨렸어요. 들어보셨죠? 그리고 거기에 아주 많은 민족들이 옵니다. 게르만족의 이동, 노르만족의 이동, 슬라브족 이동 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난장판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이 유럽 사회를 다 통일하는 사람이 카롤루스 대제예요. 기억나세요? 거봐요. 머릿속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배우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어딘가 한쪽 편에 있어요. 카롤루스 대제. 그래서 지금도 유로화 화폐를 보면 거기에 그려진 그 인물이 카롤루스 대제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은 지금 여러 개의 나라로 되어 있잖아요. 그들의 공통된 할아버지가 카롤루스 대제야. 다 통일시켰거든요. 옛날에 다 자기들이 왕이었어요. 이런 정도로 힘이 셌지만 그러나 그때에는 왕의 힘이 완전히 강하지 못했어요. 여전히 각 부족마다, 각 족속마다, 각 나라마다 그 지역에서는 내가 짱이야라고 자기 지역을 통치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 우리가 그때는 뭐라고 하냐면 서양은 무슨 사회라고 그래? 공건제 사회라고. 들어봤죠?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도 공건적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죠? 우리가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반봉건, 반외세 이런 말을 하는데 도대체 봉건이 뭔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반봉건 그러면 안 돼요.
봉건이란 뭐냐? 중세적인 것들이에요. 중세적인 것. 이 봉건제 사회, 서양 봉건제 사회는 자, 무엇과 무엇이 결합된 사회냐면 농노제와 또 뭐예요? 창원제도가 결합된. 들어보셨죠, 이것도? 네. 그죠? 창원제도가 결합된 그런 봉건제 사회. 알겠죠? 창원제와 농노제. 생산은 누가 해요? 생산 양식은 노예보다는 더 나아진 누구예요? 농노예요. 그죠? 농노. 중앙에 왕이 있지만 이 왕은 힘이 세요, 약해요? 약해요. 그 밑에 누가 있어요? 여러 제후들이 있습니다. 제후 밑에 또 누가 있어요? 기사들이 있어요. 기사 밑에 맨 밑바닥 계층을 형성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농노입니다. 그래서 이 농노들이 생산을 담당하고 생산을. 그죠? 얘네들은 서로 충성과 봉사를 하는 주종관계입니다. 알겠어요? 주종관계. 뭐라고? 얘들이 무슨 관계라고 서로? 주종관계. 그러니까 깡패로 생각하면 돼. 깡패 대빵이에요. 야, 너기 나이트 하나 처먹어. 알았어? 여기 술집 네가 가져. 이렇게 나눠주고 거기서 삥 뜯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도 깡패 새끼들은 무슨 관계? 주종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게 무슨 저게요? 중세적이에요. 그런 성격이 중세적이에요. 알겠죠? 알겠죠? 자기 죽음과 신하 사이에 충성과 의리로 맺어진 충성에 대한 대가로 신하한테 뭘 줘요? 땅을 나눠줘요. 너 이 지역 먹어. 이 술집 하나 처먹어. 알았어? 이 나이트 하나 먹어. 이렇게 빠찡코 하나 먹어. 이렇게 나눠주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들 사이에 지배층 상하 간에 맺어진 무슨 관계라고? 주종관계.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보세요. 신분 관계로 이렇게 지배층끼리는 주종관계. 되게 중요해요. 지배층끼리는 주종관계. 그리고 지배층인 이들과 피지배층인 농노와 사이에는 무슨 관계냐? 무슨 관계일까요? 지배 예속 관계예요. 알겠죠? 다르죠? 지배 예속 관계. 무엇을 가지고 이들이 지배할까요? 이들이 왕으로부터 나눠받은 뭘 통해서? 봉토를 통해서 그 봉토에서 농사 짓고 있는 농노한테 삥을 뜯는 겁니다. 알겠죠? 뭘 받는 거예요? 자, 보세요. 농노는 장원이라는 농토에 묶여 있어요. 그죠? 장원제 안에서 땅을 빌려서 농사 짓고 있는 농노는 자기의 땅 주인이 기사이거나 자기의 땅 주인이 제후이거나 자기의 땅 주인이 이들 말고 신부일 수도 있어요. 서양 중세는 신부들도 영주나 그 장원을 갖고 있는 성주입니다. 성주. 알겠죠? 이렇게 토지를 통해서 장원이라는 토지를 통해서 이들은 지배자가 되고 이 농노들은 피지배 묶여있는 무슨 관계라고? 지배 예속 관계.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닌가요? 우리 조선시대에도 이런 관계가 맺어지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조선시대에도 지주 전호제가 있었어요. 땅 가진 양반 지주와 땅이 없는 소장농, 농노 사이에 농노는 지주한테 뭐를 내고? 지대를 내고. 소장료가 지대죠. 소장료를 내고. 대신 지주인 양반은 농민을 어떻게 해요? 지배합니다. 신분적으로, 경제적으로, 알겠어요? 정적으로 지배를 해요. 이렇게 지배해서. 그래서 조선시대가 무슨 사회라고? 봉건적 사회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시대는 조선시대인데 서양의 중세에서는 나타나는 그런 봉건적 흔적이, 신분적인 흔적 또는 경제적인 흔적 이런 것들이 남아있었다라는 말을 쓰는 되게 어렵죠? 생각이 싫어지 말고 이거 돌파하고 나가야 돼요. 이걸 돌파해야 비로소 오늘날 사회가 보여요. 아하, 세상이란 그렇게 변해왔구나. 우리가 이 변화된 사회 속에서 오늘날도 결국은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이걸 포기해버리면 그냥 하나의 개체로서 하나의 생물로서 사는 것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런 관계를 비로소 깨닫고 내가 지금 아까 내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야, 우리가 언제 저 낙엽처럼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기가 머린 소리를 했는데 그것이 사실은 한 생명체로서 이미 정해지는 겁니다. 생명이란 이미 다 유한하다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 정해진 시간을 얼마나 가치 있게 사느냐, 보람 있게 사느냐는 것은 자기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지? 나는 이 제한된 유한한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성찰을 위해서는 이런 시간 흐름에 대한 파악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뭐 해야 되지? 나는 지금 뭐 하고 살고 있을까? 내가 왜 요 모양 요 꼴로 살고 있지? 라는 것들에 대한 그런 시간적 성찰이 필요합니다. 자, 다시 정리해서 아주 간단해요. 이렇게
있는 놈과 없는 놈들이 신분적으로 얽혀있고 땅 있는 자와 땅 없는 자 사이에 경제적으로 얽혀있는 이런 관계를 뭐라고? 공건제 사회라고 한다. 그런 시대를 뭐라고? 중세라고 한다. 끝. 그런데 이 중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걸 가만히 째려보면 왕의 힘이 강해요, 약해요? 약해요.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도. 통일신라 중대는 왕의 끝발이 세가지고 무열계 이후에는 어때? 왕이 자기 마음대로 결혼할 수 있다고 그랬죠? 정략결혼 따위 필요 없다고 그랬죠? 내가 돈 많고 권력 있는데 내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무나 고르면 되지. 왜 우리가 정략결혼해야 돼? 이렇게 그 이전에 했던 정략결혼 따위는 없애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전제 왕권이었잖아요. 그런데 태조 왕건이 나라를 통일했어요. 후삼국을. 그래서 후삼국을 통일했으니까 태조 왕건이 엄청 태조 왕건의 힘이 셌을 것 같지만 실은 태조 왕건이 통일하는 과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어때요? 가서 옛날처럼 무력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야 일로 와봐. 내 밑에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할걸? 네가 맨날 피 터지게 싸우지 말고 두목인 내가 널 보호해 줄 테니까 내 대신 네 지역만 삥 뜯으면 안 될까? 이렇게 깡패가 하는 짓과 똑같은 거는 거야. 그릇이 큰 깡패. 그래서 여러 깡패, 전국 깡패들 다 긁어 모으라 마찬가지. 누가? 태조 왕건. 우리가 리더십을 얘기할 때 태조 왕건은 리더십이 가장 뛰어나다라고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릇이 크다. 왕건은 견훤이나 궁예 얘들보다 훨씬 더 같은 시대를 살고 서로가 세상을 지배하기 수행했지만 그중에 제일 괜찮은 놈은 왕건이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왕건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아주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전국을 통일했다고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부인만 몇 명? 29명. 생각해보면 한 명 데리고 살기도 힘든데 29명의 장인 장모가 있다고 생각해봐. 어? 끔찍하지 않겠어요? 처남이 한 100명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걔들이 무슨 사고를 칠지 몰라. 요즘 말로 하면 아마 검찰이 있으면 맨날 잡아다가 그 대통령 친족 부정사건 비리사건 막 끊임없었을 거야. 부인이 29명인데 그런 일이 생겼겠어 안 생겼겠어요? 비일비재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왕 자리를 놓고 세종 임금 때는 세종 독살 음모가 터지기도 하고 아주 복잡했어요. 왕권이 강해요, 약해요? 약해요. 그리고 어때요? 지방에 있는 이놈들과 비슷한 호족들이, 우리는 고려는 호족이었죠? 호족들이 야 중앙에 있는 왕보다는 이 지방에서는 끝발이 내가 더 세 라고 지방에서 지가 다쳐먹어. 알겠죠? 이렇게 옛날 고대는 중앙집권적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기억나시죠? 절대 왕권을 휘두르던 그 고대 시대는 중앙집권적인 국가였는데 오히려 고려 시대는 이 말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지방 분권적이다. 근데 우리 고려만 그러지 않았어요. 역시 중세 서양도 이렇게 중앙에 있는 왕은 별 볼 있다 없다? 없다. 누가 지방을 지배한다? 영주가, 성주가, 그러니까 제후나 기사나, 알겠죠? 이런 사람들이 자기 장원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지방을 지배했습니다. 알겠어요? 대신 그 중에 일부만 왕한테 삥 주면 돼. 세금 공납을 갖다 바치면 돼. 그래서 무슨 관계를 맺고 있다고? 주종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런 관계. 기억나세요?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지방 분권적 중세사입니다. 아시겠죠? 이 서양의 역사 흐름을 이해해야 우리 한국 사회에서 쓰는 용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요. 이게 없으면 되게 답답해. 공부를 하면서도 뭔가 모르는 것들을 뒤에 두고, 그러니까 적을 뒤에 두고 공격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언제 공격당할지 몰라요. 불안하죠?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렇게 백그라운드를 잘 아셔야 돼요. 됐죠? 그러다가 서양에서는 이렇게 이런 중세 사회가 이제 점차 막을 냅니다. 특히 이제 중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봉건제 사회면서 중세 이런 사회면서 특히 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분권화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정신적으로는 크리스트교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다. 이 크리스트교의 대빵이 누구예요? 생각해보세요. 이런 얘기예요. 지금 옛날 유럽에는 로마 황제가 있었잖아요. 그 황제가 진짜 자기 정착군단 거들어서 그냥 다 지배하고 다 쓸고 세금 다 하고 직접 지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중세는 어때요? 중세는 왕들이, 황제는 있으나 마나야, 알겠어요? 서로마 제국 황제, 동로마 제국 황제보다는 각 왕들의 힘이 중요했고 그 왕들 또한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의 힘에 의존해서 권력을 유지해가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런데 그 모든 유럽에 오로지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하나 있었으니 돈을 쓰거나 무력을 쓰진 않지만 뭘 통해서? 정신적으로 영혼을 지배하는, 그죠? 그게 바로 뭐야? 크리스트교입니다.
교황이죠, 교황. 그래서 교황은 전체 유럽을 정신적으로 통제하고 있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때는 뭐냐? 이때는 우리가 중세는 우리가 인간의 역사를 볼 때 중세는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암흑기라고 합니다. 인간이 완전히 말살됐어요. 인간은 없고 오로지 누구를 위한 시대였어요? 신을 위한 시대. 중세를 보여주는 그림들을 보잖아요. 중세 그림들을 보면 똑같은 예수 창세기라든지 또는 뭐 그 여러 가지 성 가정들, 예수님이나 요셉이나 뭐 이렇게 그려진 그림들이 있잖아. 이거 보면은 서양 중세는 완전히 그냥 성모 마리아가 없어요. 옷밖에 없어, 옷밖에. 그리고 여기 얼굴 조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얼굴은 여기 이렇게 이게 지금 마리아예요. 이게 안 보이세요? 안 보여. 이게 지금 검은 베일로 가려진 성모 마리아고 여기 얼굴이 조금 있다니까 이렇게. 인간이 보여 안 보여? 아기 예수도요. 강보에 쌓여가지고 얼굴 조금 보이고 나머지는 다 천으로 묶여있어 이렇게. 이게 무슨 중세적인 신 위주의, 그죠? 신 위주의. 그런데 이런 신 중심의 중세적 그리스도교 중심의 그런 세상이 근세 14세기부터 15세기 이게 바로 근세라고 그랬죠? 르네상스기가 되면은 이게 완전히 바뀌어요. 르네상스기에 그려진 그림들 보세요. 보티첼리라든지 그런 뭐 라파엘로 그죠? 또 이거 뭐죠? 뭐 손가락 이렇게 그려지는 거? 천지창조 이런 그림 보세요. 어때요? 완전 거의 나체야. 완전 다 빨가벗겨집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보티첼리 뭐 그 조개 위에서 비너스 탄생 이런 거 보세요. 그냥 완전히 오늘날 우리가 보기도 민망한 이렇게 봐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그렇게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성모자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나 또는 아기 예수를 그린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여자의 아름다운 그 육체가 적나라하게 그려져서 차마 이 밑으로는 못 그리겠어요. 알겠죠? 이렇게 뭘 지금 강조하는 거야? 인간을. 야, 인간은 몸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그 인간이라는 아름다운 것들을 감추고 신한테만 맹목적으로 신을 숭배하던 중세를 버리고 벗어던지고 뭘로 가자? 인간을 드러내자. 그래서 르네상스기부터 뭐예요? 인간을 강조하는. 이게 바로 휴머니즘입니다. 인문주의죠. 그래요, 안 그래요? 뭐라고요? 인문주의. 인간 본위에 인간을 중시하는 인문주의, 휴머니즘 그래요. 잠깐 기억을 되살려보세요. 근데 우리는 이미 언제부터 홍익 인간을 내세웠었어요? 우리는 새끼들아 나라를 차릴 때 당군 앙금이 나라를 차릴 때 그때 내세운 캐치프레이즈가 뭐야? 널리 인간을 이렇게 하라 해서 너네는 인제 그러냐? 라는 거예요. 알겠죠? 하여간 어쨌든 간에 애들의 인본주의하고 애들의 휴머니즘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하여간 우리는 이렇게 바닥에 깔고 있다. 휴머니즘. 알겠죠? 왜 그게 다 없어져 버렸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게 엄청 들어왔어요. 엄청 들어.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아마도 조국 근대화 이 말 들어보셨죠?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제일 많이 들은 게 조국 근대화예요. 이 근대화 시킨다고 조국을 근대화 시킨다고 마구마구 서양껏 받아들여가지고 우리 머릿속에 있던 그런 것들 다 지워버렸어요. 서양께 무조건 좋은 거다라고 민주주의를 무비판적으로 합리주의 사상을 과학이 최고야. 산업발전이 최고야 라고 하면서 우리의 좋은 가치, 우리의 좋은 경험 이런 것들 다 말살시켜버린 결과입니다. 알았어요? 어쨌든 간에 14세기 르네상스 또 뭐가 있어요? 신앙로 개척, 그죠? 신앙로 개척. 요거 이제 르네상스는 뭡니까? 신중심의 사회에서 인간에 대한 재발견이야. 우리가 르네상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재생 부활이죠. 르나이상스 이렇게 쓰잖아요. 쓸 때. 그래서 인간을 다시 재발견했어요. 언제적 인간을 재발견했냐? 봐라. 옛날 그리스 때에도 로마 때에도 인본주의가 있었다. 그래요? 서양도 상당히 고대에는 그리스 시대에 그려진 그림이나 그 항아리나 이런 데 그려진 그림들 보면 그리스 때에 뭐가 있었어요? 고대 그 올림픽이 있었죠. 그 올림픽 장면들 보면은 올림픽 경기 모습이 도자기에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데 완전히 다 갇힙니다. 그리고 고대 올림픽 때 여자들은 들어가지 못했대요. 남자들만 경기에 참여하고 그 남자들은 다 빨가벗고 경기했다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상상하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그 인간을 드러내놓고 인간의 힘을 겨루고 그랬던 고대의 그 인본주의를 다시 되살리자가 바로 뭐야?
알겠죠? 재생, 부활, 옛날 걸 다시 끄집어내서 신한테 눌려있던 우리 인간이 완전히 그 정신적으로 암흑기를 살았던 그 인간을 다시 발견하고 재생하고 부활시켜서 끄집어내자라고 하는 게 바로 뭐라고? 뇌상서였어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어때? 신앙론겠죠. 여러분, 역사를 구성하는 게 시간, 인간, 공간이라고 했다면 뭘 재발견한 거야? 인간을 재발견한 거야. 또 뭘 재발견한 거예요? 공간을 재발견.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땅은 평평하다. 이 땅 끝에 배 타고 나가면 바로 낭떠러지 떨어져 죽는다라고 했는데 지구는 둥글다. 그죠? 그리고 지구는 돈다. 지구 자전설과 지구 구형설 이런 것들이 이제 드디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겁니다. 세계가 얼마나 넓은지 우리가 배를 타고 수평선 너머로 가도 한 바퀴를 돌아서 다시 올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 공간에 대한 확산된 인식 이런 것들이 가능했어요. 아시겠죠? 동네만 보지 말고 때로는 파리를 생각하기도 하고 때로는 베이루트나 알겠어요?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그 사람들도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알겠어요? 전부 다 연결돼 있거든. 우리가 다 연결돼 있어요. 거기서 무슨 끔찍한 일이 벌어지면 우리한테 바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고향, 내 고장에서만 지역적으로 살고 있지 않고 이미 이때부터 우리는 아주 확장된 공간 속에 살았어요. 지금은 뭐냐? 그때는 배 타고 저 넓은 세상으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물리적인 확장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인터넷이 그죠? 또 이렇게 SNS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달해가지고 신경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적으로 세상을 금방 같은 시대에 같은 저쪽 지구 반대편의 세상을 다 인식하고 뉴스를 들을 수 있고 소식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왔으니 얼마나 가까워졌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해요? 글로벌화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전 지구적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수원에 살고 있지만 내가 서울에 살고 있지만 나는 지구인이다. 지구촌이다라고 합니다. 거리는 물리적 거리는 그대로지만 심리적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그 로컬 시골에 살고 있고 지방에 살고 있지만 전 지구적인 생각을 하고 전 지구인과 함께 같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올라가요. 이때가 되면 신앙로 개척, 뇌상수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종교개혁이죠. 종교개혁. 그래서 종교개혁은 중세에 이 서양 그 교황이 거짓말 치던 것들을 다 폭로했어요. 누가 제일 처음 폭로했나요? 독일의 누구예요? 루터죠. 루터. 그죠?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으로 결국은 다 거짓말을 포록냈습니다. 어떻게 거짓말 쳤냐 하면 야 너네들이 지상에 와서 죄를 많이 지었는데 그 죄를 사면받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면죄부를 사라. 알겠죠? 그래서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모금함에 동전을 딱 넣는 순간 땡그랑 떨어지는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순간 내 영혼이 구원받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 것들이 통용되던 시대예요. 언제? 중세. 그걸 깨뜨린 게 바로 누구예요? 네, 독일 루터의 종교개혁, 프랑스 칼뱅의 종교개혁. 알겠죠? 이렇게 전 유럽적으로 종교개혁이 확산돼서 지금의 야 사기치지 마, 거짓말하지 마. 너네들이 설교하는 그런 것들 말고 성경에 있는 성경 말씀 그대로 해라고는 개신교가 나오는 거예요. 언제? 종교개혁.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천주교 말고 모든 교회는 이때부터 비롯됐어요. 알겠죠? 이때부터 비롯돼. 그래서 새로운 종교가 탄생해서 기존의 천주교 중심의 카톨릭 중심의 그런 종교계를 무너뜨리고 그 안에서 다시 특히 칼뱅프 같은 경우는 이제 야 돈을 지상에서 쌓으려고 하지 말고 교회에 바쳐라 라고 하던 중세된 것을 깨뜨리고 어때? 돈을 많이 벌어도 좋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뭐라고요?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기만 더 어렵다라고 하면서 돈 버는 것을 낙덕으로 삼았죠. 돈을 버는 것은 나쁜 것들이야. 특히 돈을 벌기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수전노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비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칼뱅이 그러지 않았어요. 칼뱅은 아니야. 돈 버는 것도 괜찮아. 알았어요? 그래서 자본을 축적하는 것을 종교적으로 합리화시켜준 게 바로 칼뱅파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청교도가 만들어지고 이 청교도 정치라든지 근검 전략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은 하느님이 주신 은총이야. 이런 것들을 설파했으니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 당시 신나게 막 돈을 벌고 있었던 상고업자들이. 그래서 그 상고업자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게 됐습니다. 개신교. 알겠죠? 중세, 근세.
자,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 이때부터 16세기부터 18세기 이 과도기가 있었는데 이때가 바로 여러분들이 기억날 거예요. 절대왕정 시대라고. 기억나시죠? 네. 절대왕정 시대. 이 절대왕정 시대는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 그죠? 프랑스의 그 유명한 태양왕 루이 14세 시대입니다. 알겠어요? 스페인의 그래요. 펠리페 2세예요. 스페인이 필리핀을 먹었잖아요. 그 필리핀을 나중에 미국이 먹었잖아요. 그 전에 미국이 먹기 전에 누가 먹었다고? 스페인이 먹었어요. 그때 스페인 왕이 누구야? 펠리페 이름 따가지고 필리핀이 된 겁니다. 알았어요? 펠리페 2세. 이 절대왕정 시대에 이거 봐. 왕은 있었는데 왕이 어때? 이름 보니까 옛날 왕하고 같아요, 달라요? 중세 왕하고 달라요. 이때는 완전히 강력한 왕들이 나타난 거예요. 짐이 곧 국가다. 누가 그랬어요? 루이 14세. 태양왕 루이 14세입니다. 얼마나 권력이 강했는지 알겠죠? 이렇게 시대마다 그 전 시대하고는 캐릭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시대를 가르는 거야. 옛날을 고대, 그 다음 중세. 그 다음 또 뭐예요? 중세에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자, 근세와 구분되게 16, 18세기 절대왕정기에는 뭐냐? 왕권이 강화된데 왕의 권력은, 왕의 힘은 하늘로부터 왔어. 왕권 신수설. 말로 해보자. 뭐라고요? 왕권 신수설. 그죠? 그래서 오씨, 오뎅 이런 사람들이 왕의 권력은 하느님이 부여한 거야. 신성 불가침의 권력이야. 이렇게 왕권을 신성시했습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왕권 신수설과 함께 이 시대에 자 가장 강력한 왕권을 뒷받침하는 군대가 있었어요. 이 군대를 뭐라고 하냐면 상비군이라고 들어봤죠? 또 이 왕이 명령만 내리면 무슨 일이든지 대행해주는 공무원들이 있었습니다. 관료 조직이 있었어요. 이걸 뭐라고? 관료제라고. 관료제. 이렇게 강력한 왕이 등장해서 왕권 시설과 그죠? 또 상비군, 관료제 이런 걸로 해가지고 왕권이 그 전보다 한층 더 강화되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놈들이 돈을 엄청나게 썼어요. 루이 14세, 그 다음에 뭐예요? 루이 16세가 되면 이제 자기 할아버지 때처럼 돈을 마구 써대다가 드디어 베르사유 궁전을 짓죠. 돈 엄청 쓰죠. 자기 부인이 누구예요? 마리 앙뚜아네트죠. 돈 엄청 쓰는 여자라고 했죠. 그래 안 그래? 그래가지고 결국 이들이 이 많은 군대를 유지하고 이 많은 공무원 월급 주기 위해서 마구마구 누구를 뜯어먹어? 상공업자들을 뜯어먹습니다. 시민들을 뜯어먹어요. 시민. 그래서 그 시민들이 드디어 들고 일어나. 뭘 했어요? 시민 혁명을 일으켰어요. 아시겠죠? 조금 어렵지만 지금 한판 정리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 눈을 크게 뜨세요. 보세요. 시민 혁명이 터집니다. 근데 여기서 이 시민이란 뭐냐? 이 과정에서 시민 세력이 성장하는데 이 시민이란 우리가 친애하는 수원 시민 여러분, 친애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할 때의 시티즌이 아니에요. 이때의 시민은 누굴까요? 상공업자입니다. 알겠죠? 다시 우리가 세계사에서 말하는 시민이란 시티즌이 아니라 부르주아예요. 이렇게 부르주아. 알겠죠? 부르주아는 다른 말이 누구다? 상공업자예요. 그러니까 사장님 소리 듣는 사람이에요. 조그만 전방을 하더라도 사장님 소리를 들으면 자기 가게를 자기 돈으로 내서 자기 그 책임하에 돈을 버는 그런 자영업자도 상공업자에 속하죠. 부르주아에 속하죠. 부르주아는 여러 가지는 알아요. 대부르주아, 소부르주아, 우리가 소부르주아를 뿌띠부르주아 그러는데 이게 아까 얘기한 미용실 사장님 아니면 뭐 조그만 그 슈퍼마켓 사장 이런 사람도 부르주아는 부르주아인데 소부르주아, 뿌띠부르주아. 진짜 부르주아는 자본가들이죠. 그죠? 뭐 이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진짜 부르주아들이죠. 대부르주아들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부르주아는 넓은 의미의 그런 상공업자 계층. 알겠어요? 이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네들이 열심히 돈 벌어서 그러니까 이 절대왕정에서는 이들을 보호했거든요. 중상주의 정책에 의해서 보호무역 정책을 보호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보호해서 돈 벌고 나면 삥을 다 뜯어가. 뭐 한다고? 이거 유지한다고. 화려한 지네들은 궁정생활하고 많은 군대, 많은 관료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들한테 돈을 너무 많이 뜯어가요. 참다 못한 이들이 드디어 뭘 했다고요? 시민혁명을 일으켰다 이거야. 자 봐봐요. 그래서 그 시민혁명 결과 뭐가 온다? 민주주의가 옵니다.
영국의 명예혁명, 그죠? 명예혁명이 시민혁명이죠. 그리고 프랑스의 대혁명, 또 그 이전에 미국의 독립전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시민혁명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들이에요. 복잡하죠? 무슨 국사 시간에 지금 세계사만 하고 있어 그러지 말고 성질 내지 마세요. 알았어요? 알겠어요? 시민혁명이에요. 그래서 그 시민혁명 결과 우리 사회에 뭘 가져다 줬느냐? 민주주의를 가져뒀어요. 또 하나는 뭐냐? 드디어 시민들이 이 특권을 타파하고 결국 뭐예요? 평등 사회를 이뤄냈습니다. 완전한 물론 평등이 아니고 부르주아 위주의 평등 사회지만 평등 사회를 구해냈어요. 그리고 또 영국에서는 이미 18세기 후반부터 뭐가 일어났었느냐? 산업혁명. 그죠? 산업혁명. 그래서 이제 장사해서 돈 벌던 시대는 끝났어. 이제 직접 물건을 만들어서 산업시설을 가지고, 그죠? 그래서 제철, 제강, 철도, 뭐 이렇게 우리가 흔히 요즘 굴뚝산업 그러잖아요. 지금은 태주한 그 산업들이 이때 엄청나게 발달했어요. 알겠죠? 그게 맨 먼저 일어난 지역이 어디라고? 영국이에요. 산업혁명 어디에서 먼저 일어났다? 영국에서요. 시민혁명 어디에서 먼저 일어났어요? 영국에서 먼저 일어났지만 프랑스에서 완결돼서 내가 볼 때는 완결된 게 아니야. 내가 볼 때 이 시민혁명의 결과로 지금 20세기까지 살아왔지만 그 결과물들이 그 당시 사회론, 그러니까 중세적인 또는 절대왕정기 이런 나쁜 구체제를 타파하는 데는 기여했지만 만족할 만한,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뭔가 불안정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냈어요. 하여간 어쨌든 간에 산업혁명 결과 비로소 자본주의가 완성됐습니다. 자본주의. 이거 되게 복잡해요. 자본주의를 내가 어차피 해야 되거든요. 나중에 근대사에 들어가려면. 그러니까 근현대사를 하려면 자본주의를 해야 되는데 이 자본주의는 지금 봐보세요. 어차피 나와버린 김에 이 자본주의만 놓고 봤을 때 이 자본주의는 절대왕정계, 이 왕이 이들을 보호해서 자본주의가 발달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의 자본주의는 16, 18세기 자본주의는 우리가 상업을 중시한 무역이죠. 무역. 국의 무역이죠. 그래서 상업을 중시한 그 자본주의라고 해서 상업 자본주의라고 합니다. 상업 자본이 발달했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뭐라고? 산업혁명으로 산업자본이 발달했어요. 산업자본. 그래서 자본주의가 활짝 꽃을 피웠습니다. 자본주의는 언제 완성됐다고요? 18세기 후반에 어디에서? 영국에서. 무엇으로? 산업혁명으로. 다시. 민주주의는 언제 꽃펴졌다고요? 역시 시민혁명 결과로. 평등사회도 언제 왔다고요? 시민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바로 시민은 누구라고? 부르주아. 그러면 여러분 주목하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 주목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근대란, 우리가 만들어 놓은 모던이란, 이 근대란 모던이죠? 이 근대란 누구를 위한 사회예요? 대답해 보세요. 누구를 위한 사회예요? 지금 보니까 시민을 위한 사회예요. 근데 내가 여러분 친애하는 수원 시민 여러분 볼 때 여러분들은 시민에 포함되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말한 이 시민에 포함돼요, 안 돼요? 된 사람도 있고 안 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된 사람도 있고 안 된 사람도 있겠지만 조그만 가게라도 부르주아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부르주아가 너무 발달해가지고 지금은 미용실 사장님은, 원장님은 부르주아에 끼지 못합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옛날 생각했던 그런 시민이 아니야. 알았어요? 알았어요? 내가 볼 때는 말이에요. 학문적 부르주아로 말하면 그냥 우리는 완전 개털된 겁니다. 그러니까 근대가 일으켜놓은 시민혁명과 그 산업혁명으로 일으켜놓은 민주주의 평등사회, 그런 뭐예요? 자본주의.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개털이야. 말짱. 부르주아를 위한 것들이지. 있는 놈들을 위한 것들이지.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서민들, 시민들, 보통 사람들, 없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혁명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것이 최고 절대 가치 있냐? 이것만 믿고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여러분 생각해봐.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나요? 안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원래부터 민주주의라고 하는 제도 자체가 저 멀리 소크라테스가 민주주의란 뭐라고 그랬어요? 중우정치로 갈 가능성, 멍청한 사람들의 그런 게임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설파한 것처럼. 알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도 아주 우리가 억울한 삶을 살고 있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잘못 선거해서 그래요. 투표를 잘못해서 그래요. 이제 별짓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있습니다. 조작하고 할 수 있는 시대가 다 됐어요. 왜? 컴퓨터가 워낙 발달해가지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런 이놈의 기계는 손가락만 하나 까딱만 하면은
프로그램 조작만 하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돼버렸어요. 그것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그것을 비판하고 해야 될 언론만 건강에 살아있다는 이거를 비판할 수 있는데 언론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다 대적 뭉개졌어요. 그러니 제대로 작동되겠습니까?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아시겠죠? 그리고 자본주의도 마찬가지. 자본주의는 지금의 자본주의는 금융자본입니다. 이제 여기서 한번 근거를 더 나와. 무슨 자본주의? 19세기부터 무슨 자본주의? 금융자본주의. 돈 놓고 돈 먹기가 됐어요. 돈 놓고 돈 먹기가 됐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맨날 전화 오는 게 돈 빌려가세요 전화 오는 게. 옛날에 좀 신사적에서 김정은이 나와가지고 투자 되세요 하면서 카드 했잖아요. 이미 그때부터 금융자본주의로 넘어간 한참 뒤에요.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1870년대부터 금융자본주의, 여러분들이 맨날 듣는 거 있잖아. 파이낸싱, 그죠? 또는 뭐 펀드, 이게 이미 그때부터 시작된 거야. 그러니까 동인도 회사가 만들어지고 인도 놈들이 말이죠. 인도 놈이 아니라 미안해 인도 사람들. 영국 놈들이 여러분 우리가 인도를 먹었는데 가서 돈 벌 사람 투자해서 이게 뭐야? 펀딩이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언제부터라고? 이미 1880년대부터 동인도 회사가 만든 회사 봐봐. 동인도 회사가 주식회사.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 돈 걷어가지고 요거 가지고 어디다 투자해서 프로젝트 하나 해가지고 한 건 해가지고 떼돈 버는 거 이게 펀딩이야. 우리 사회 지금 만연해 있잖아요. 이 여러 사람들 돈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이용당하는 겁니다. 개미들이에요, 개미. 알겠죠? 그래서 내가 그런 사회를 거부하려고 농사지러 간 거야. 절대 저 새끼들한테 말을 듣지 않겠다. 내가 먹을 거 내 스스로 만들고 절대 자본주의나 금융자본주의 농간에 놀아나지 않겠다. 절대 카드 사람은 카드 안 사고 카드 안 하고 펀딩하는 펀딩 안 하고 우리 스스로 살 수 있는 길을 만들겠다라고 농업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해 가나요? 이해 가나요? 시작에 불과해요 이제. 지금은 요걸 허기에서 했어요. 요걸 허기에서. 이걸 알아야 여러분 봐봐. 모던을 알아야 포스트 모던을 이해할 거 아니에요. 됐죠? 귀에 많이 들어올 겁니다. 불편할 거예요. 귀에 포스트 모던이라고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뭔 소린지 모르니까 되게 답답하고 불편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걸 해결하고 가자고요. 알겠죠? 그래서 모던, 이 모던 경계를 넘어왔는데 다시 정리할게요. 정적으로는 근대가 뭐라고 그랬죠? 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뭐죠? 경제적으로 자본주의 체제를 말해요. 그죠? 그러니까 시민혁명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고, 그죠? 또 사회적으로 무슨 사회가 그 전 사회에 비해서 평등한 사회가 도래했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 전 시대 중세 봉건제 사회나 절대왕정 시대의 그런 신분제 사회를 벗어나서 비로소 부르주아들이 정치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무슨 사회가 됐어요? 평등사회가 된 거지. 그러니까 이 평등사회의 의미란 뭐냐? 투표할 때만 평등해요. 그러지 않아요? 이거냐고 여러분 평등 것은 뭐야? 단지 투표를 그 순간뿐이야. 한 표. 그 한 표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내 한 표하고 이건 한 표가 똑같아 라고 하면 이거 함부로 주지 못해요. 근데 바보처럼 말이야. 그 한 표의 소중함을 모르고 사투리가 같으니까 찍어버려. 알았어요? 나랑 같은 초등학교 출신이니까 찍어줘. 그럼 되겠어요? 그게 자기를 죽이는 일이에요. 이 자식이 진짜 나를 대표할 것인지, 나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워줄 것인지, 내가 바빠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을 때 국회 가서 지가 밥 안 먹고 열심히 일해서 우리 가난한 서민들을 위해서 일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찍어야지. 한 표밖에 없는데 그것도 5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 돌아오는 이 한 표를 그냥 날려버려. 행사를 안 해. 아예 행사를 안 해요. 그럼 되겠어요? 아니 4년마다 국회의원 선거하는데 투표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한 40% 정도는 그냥 버려버리는 거야. 이 40%가 제대로 생각하고 자기 권리를 행사했을 때 진짜 좋은 사회가 올 수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럼 되겠어요?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소크라테스가 이미 다 얘기한 거예요. 어리석은 대중들이 돈 받아먹고 아니면 선동에 놀아나서 아니면 얼굴 잘생겼다고 연예인 출신이라고 이렇게 찍어주는 그런 멍청한 민주주의가 될 것이다 라고 이미 다 얘기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뭐냐? 문화적으로 합리주의 그럼 되게 애매하죠. 이건 뭐냐면 과학을 중시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과학과 이성, 리슨, 영어로 리슨. 남자 여자 이런 이성이 아니고 알았어요? 리슨이요, 리슨. 이성이죠. 이성을 중시하는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야 근대야 우리가 이거 못해서 나라를 뺏겼어. 우리가 근대화를 못해서 근대화를 한 일본한테 나라를 뺏겼어라고 이것이 최고인 줄 알아요. 이걸 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거 안 해가지고 나라 뺏긴 거야 라고 이게 좋은 건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개털들이다 이거야. 원래 우리 것이 좋았는데 우리 것이 좋았는데 그 좋은 거 다 버리고 우리가 이거 못해가지고 일본한테 나라를 뺏겼다고 우리보다 먼저 한 일본한테 나라를 뺏겼다고 근대화를 먼저 한 일본한테 나라를 뺏겼다고 일본을 본받으려고 그래. 여러분 지금 일본 망했어 안 망했어요? 거의 망했어요. 20년째 망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일본을 본받을 겁니까? 그 일본을 따라갈 겁니까? 아니 이미 10년 전에 내가 40대 때 딱 보니까 일본이 망하고 있는데 그때 일본 50대를 보니까 은퇴해가지고 집 하나밖에 없어. 은행에다 넣어놓은 퇴직금 제로야 제로. 금리가 0%거든. 그게 일본 10년 20년 전이에요. 내가 10년 뒤에 꼭 그 길을 가겠더라고. 다 때려치우자. 농사를 하자. 그리고 나만 하지 말고 교육을 하자. 사람들을 깨우쳐서 정말 대책을 세우자. 우리는 일본보다 뛰어나요. 우리는 제가 한번 얘기했죠. 훨씬 더 일본보다 창의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포스트 모던으로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 지금은 민주주의가 이제 비판을 받고 있어요. 그죠? 탈정치입니다. 탈. 그래서 이렇게 그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 그러니까 대의제 정치에 대해서 퀘스천마크를 붙여놓은 거예요. 과연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주권을 행사할 국회의원이라는 놈들이 우리 대신 내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야 돼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직접 해야 될 것이냐?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직접 민주주의가 저 멀리 그리스 시대는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리스는 폴리스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한 2만 명, 1만 명 되면 다 모여. 오늘 투표 날에 다 모여가지고 뭐 그 당시 뭐 공설운동장이라는 옛날에 이런 종합운동장 이런 데 모여서 투표 다 하고 가면 돼. 한나절이면 끝나요. 한 100만 명 모이면 40일 걸린다고 그랬잖아. 100만 명이 창안성을 출발하는데 40일 걸렸다고 그랬잖아. 근데 한 2만 명 이 정도는 한나절에 끝나 투표하는데. 그죠? 직접 민주주의 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뭐냐? 전자민주주의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면 부정이 생길 우리가 있지 않느냐? 부정이 생길 우리가 많습니다. 근데 또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이거 계속 해야 돼. 과학과 기술의 싸움으로 극복해 나가야 돼요. 알겠죠? 그런 우리가 있다고 할 수 있는 짓거리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계속 나쁜 짓을 계속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뻔히 알면서. 그러니까 이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예 루소가 그랬다니까요. 로크가 대의제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루소는 이미 로크랑 같은 시대에 살면서 저 미친 새끼들 웃기고 있네. 어떤 미친놈이 주권을 둘로 나눌 수 있다더냐. 그러니까 로크는 그 당시 내가 갖고 있는 주권이 있고 국회의원들한테 빌려주는 주권이 있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루소가 딱 얘기했어요. 주권은 불가분 불가양이다. 주권이란 개념은 나눌 수도 없고 누구한테 양도할 수도 없다라고 했어요. 나는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여러분 주권 남한테 대신 빌려주잖아요. 안 됩니다. 그 주권 찾는 날이 언제야? 딱 투표는 하루밖에 없다니까. 그 주권 꼭 찍어서 제대로 찍어야 돼요. 자기 찍고 싶은 사람. 알겠죠?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내 법을 당장 봐보세요. 법이 바뀌잖아요. 30만 원 나왔다 안 나왔다 그래요. 그래요. 근데 어린이집 하다가 망했다 살아났다 그래요. 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내가 찍냐 안 찍냐 이게 그걸 결정하는데 바보들이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고 찍어. 노인들 뭐 어떻게 했나 다 찍었어요. 노인 죽이는 거예요. 계속 복지해 안 해? 안 해요. 노인 지금 올 겨울에 큰일 났어요. 난방비 안 준대 이제. 네? 자기를 찍어줬는데 그 노인들이 믿고 찍어줬는데 안 준대. 이 뻥천 주권자들이 말이야. 자기 주권을 제대로 행사해야지. 자기를 죽일 사람한테 찍어줘 놓고 멍청한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잘 보세요 진짜로. 알겠죠? 마치 지금 내가 선거운동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기술로서 주식정보화 사회에 우리가 만들어온 기술로서 돌파할 수 있다. 민주주의를 어떻게 진짜 제대로 시행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 자본주의도 심각한 그러니까 그야말로 탐욕의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그죠? 탐욕의 시대. 송곳 드라마 보시나요 혹시?
네. 송곳 드라마 재밌죠? 네. 재밌을 거예요. 피부에 와닿을 겁니다. 진짜 우리가 바로 우리 이웃들이 그 직접 경험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실감나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알겠어요? 비정규직 투성입니다. 아이들이 취직에 맞댔자 정규직으로 못 들어가요. 거의. 알겠어요? 거의 다 비정규직이야. 점점점 사회가 이런 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런 자본주의 체제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둘 것인가? 대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해야 돼요. 자본주의입니다. 평등사회, 평등하다고 느끼십니까? 진짜 점차 차별이 심화되고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어요. 계층 간의 차별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합리주의. 자, 그래서 포스트 모던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근대 이후에 근대를 뛰어넘는 탈근대라고 얘기해. 포스트 모던은 뭐라고? 포스트는 탈이야. 뛰어넘다, 비욘드, 넘어가다, 넘어서다. 알겠어요? 탈근대. 그래서 자, 우선 탈근대는 옛날에는 이성 중심, 과학 중심이었지만 이제 뭐냐? 탈이성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이성보다는 뭐가 더 중요해요? 감성을 중시합니다. 알겠죠? 남자가 감성적이에요? 여자가 감성적이에요? 여자들이 더 감성적이에요. 공감 능력이 뛰어납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싸울 때는 감성적으로 싸우지 말고 조곤조곤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를 시켜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다 이해하고 나면 두들겨 패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쪽은 감성 쪽이 훨씬 더 강해요. 왜냐하면 감성은 말이야 한번 결정해버리면 아무리 이해시키려고 해도 감성이 한번 결정해버리면 돌아서지 않습니다. 근데 이성은 그러지 않아요. 이성은 이해시키면 이해돼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이성이 나빠져서 감성으로 가기 전에 감정을 건드리면 안 돼. 그러니까 감정은 공감해줘. 너 기분 나쁜 일 있으면 그래 고생했다. 너 술 한잔 먹어라 하면서 전 부쳐서 술 주고 그리고 다 들어줘. 그리고 나서 조곤조곤 얘기 들어주고 그리고 그래도 일을 해야 되지 않냐 하면서 알겠죠? 탈이성의 시대로 왔어요. 그러므로 지금 뭐가 중요한 시대다? 공감, 감성이거든요. 감성의 시대. 이게 현대의 코드입니다. 감성 하나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정도로 옛날에는 이성, 과학이야, 이성이야, 합리적이야 맨날 그랬잖아. 우리가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근대화를 부르짖을 때, 조국 근대화를 부르짖을 때 합리주의를 부르짖는데 이제는 뭐예요? 그냥 텔레비전 TV만 하면 다 감성이에요. 먹는 것도 이성이에요, 감성이에요. 먹방 이성이에요, 감성이에요. 감성이에요. 생각할 거 없어요. 가만 침 흘리고 보고 있는데 백종원이 다 해줘. 그죠? 새우젓 한 숟가락 넣고 파기름에다가 새우젓 하나 딱 넣고 다 하나 탁 말아서 뒤집어 먹으면 그냥 딱 나와. 그래 안 그래? 생각할 거 없어. 그냥 다 감성이에요. 동물 이성이요, 감성이요. 완전 감성이에요. 보고 있으면 돼요. 그냥 재밌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재밌어요. 해벌레 하고 있으면 된다. 어린이 완전 재밌죠? 삼둥이 뭐 나오고 뭐 그냥 또 누구죠? 추블리 그냥 보고 있으면 그냥 재밌어요.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게 전부 다 무슨 코드예요? 감성 코드. 감성 코드예요. 알겠죠?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이 그동안 너무나 억압받고 그런 것들을 무시했었는데 이제 비로소 제자리를 찾는 과정이에요. 결국은 인간이란 감성과 이성 두 가지 날개로 날아갑니다. 그죠? 하나만 갖고는 안 돼요. 근데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감성은 별거 아니야. 이성에 종속된 거라고 감성을 무시했었는데 비로소 감성이 제자리를 찾아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공감 능력, 감성 이런 것들을 중시합니다. 무슨 시대라고? 탈이성, 감성의 시대다. 탈이성은 언제야? 근대였는데 그 근대를 뛰어넘어서 포스트 모던으로 와가지고는 탈이성, 감성의 시대다. 탈남성입니다. 탈남성. 근대는 남성 중심이었어요. 왜냐하면 산업의 중심이 굴뚝산업이었어요. 여러분 봐봐요. 조선, 철강, 철도, 운수 전부 다 뭐야? 근대적인 것들입니다. 그죠? 그때 노동자는 전부 다 누구였어요? 남자들이 다 했어요. 남자들이 다 했어요. 손 삼성 실제로 가서 반도체 만드는 사람은 남성 여성이에요. 여성들이 훨씬 많아요. 알았어요? 여성들이 많아요. 그뿐이 아니라 굴뚝산업에서도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가 뭐 웹 디자인을 한다든지 또는 뭐 기획을 한다든지 기획자나 제가 이제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웹 기획이나 웹 디자인을 보면 거의 다 여성들이야. 여성 20대입니다. 제가 상대하는 사람들 여성 20대예요. 알겠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겠어요. 공감 능력이 없으면 더 못 알아들어요. 그죠? 그런데 그 사회가 세상이 남성 중심의 근대 사회에서 무엇으로?
여성의 지위가 아주 많이 향상됐어요. 그러나 실제로 여성 여러분들한테 당신의 지위가 향상됐습니까? 삶의 질이 높아졌습니까라고 물어보면 아직도 배고프답니다. 아직도 목마르답니다. 그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근대적인 사회와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 사랑도 탈이성애. 옛날에는 이성 간의 사랑만이 정상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동성애 새끼들은 완전히 나쁜 놈이고 그 정신병자고 이런 쪽으로 취급했는데 이런 식으로 취급했는데 아니야. 지금 뭐예요? 탈이성애가 아니라 동성애와 같은 소수자를 인정해주는 그런 시대로 변화되었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진보란 이게 지금 진화라죠. 진화. 역사가 지금 진화하고 있다면 진화란 야만에서 문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진보로 가는 게 아니라 진화란 다양해지는 거예요. 경우수가 가지수가 많아지는 게 진화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어떠죠? 근대보다 훨씬 더 진화된 더 다양한 그런 사회로 나아가고 이게 바로 뭐라고요? 모던을 뛰어넘는 무슨 시대? 포스트 모던 시대다. 아시겠죠? 예, 그 밖에 많이 있는데 이거는 현대 가서 이 시대를 배울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어때? 전체 큰 흐름만 시대를 구분하는 것만 나눠봤습니다. 됐어요? 좀 쉬었다 할까? 네.